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를 읽고 가나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진 않으련다. 서정주 시인의 자화상 중간 부분입니다. 시에도 나와 있듯이 이 시는요, 23해를 살아온 시적 화자가 자신의 지나온 생애를 회고하면서 쓴 시인데요. 이 시에서 말하는 참다운 삶은 부모에게 물려받는 것도 아니요, 또 어떤 행운도 아닌 결국은 나 자신의 끈질긴 투쟁과 노력의 대가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즘 많이들 어렵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키운 건 뭔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지탱하고 있는 건 또 뭔지요?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은 김영하 작가의 오빠가 돌아왔다. 함께 하겠습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김영하 작가는 1995년 단편 거울에 대한 명상을 개간 리뷰에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96년에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로 제1회 문학동네 작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듬해에 단편집 호출, 99년에 단편집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를 출간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요. 2004년에는 검은 꽃으로 동인문학상, 또 단편집 오빠가 돌아왔다로 이산문학상, 단편 보물선으로 황순원 문학상을 받아서 문학계의 그랜드슬램으로 불린 바가 있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김영하 작가의 오빠가 돌아왔답니다. 오빠가 돌아왔다. 김영하. 오빠가 돌아왔다. 옆에 못생긴 여자애 하나를 달고 서였다. 화장을 했지만 어린 티를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다. 17 아닌 18? 아니, 17이라면 나보다 고작 3살 위가 아닌가? 당분간 같이 좀 지내야 되겠는데요. 오빠는 코가 뾰족한 구두를 벗고 마루에 올라섰다. 남의 집 들어오기가 어디 그리 쉬운가? 여자애는 오빠 등 뒤에 숨어 쭈뼛거리고 있었다. 오빠는 어서 올라오라며 여자애의 팔을 끌어당겼다. 아빠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둘을 바라보다가 내 이 년놈들을 그냥 하면서 방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뛰쳐나와 오빠에게 달려들었다. 최초의 일격은 성공적이었다. 방망이는 오빠 허벅지를 명중시켰다. 방심했던 오빠는 악 소리를 지르며 무릎을 꺾었다. 못생긴 여자애도 머리를 감싸며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계속 당하고 있을 오빠는 아니었다. 아빠가 방망이를 다시 치켜드는 사이 오빠는 그레코로마냥 레슬링 선수처럼 아빠의 허리를 태클해 중심을 무너뜨렸다. 아이고 나 죽네. 내 방망이. 방망이는 제 겁니다. 아빠도 한번 맞아보세요.
설마 아비를 때리겠다는 건 아니지? 아빠도 한번 맞아보시라니까요. 아이고 이놈의 애비 잡네. 아이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마음 잡고 집에 돌아온 아들 왜 보자마자 몽둥이 찜질이냐고요? 이 나쁜 자식, 이 시애비를 에휴, 진짜. 뭐해? 우리 방은 이쪽이야. 오빠가 돌아왔으니 우리 집이 다시 시끄럽겠군. 시끄럽겠어. 예상했던 결과다. 아빤 20살이 넘어버린 혈기방자한 오빠에게 이젠 도저히 게임이 안 된다. 그러면서도 가끔 저렇게 오빠한테 개기다가 두들겨 맞는 걸 보면 정말 구제불능이다. 어쨌거나 오빠가 데리고 들어온 여자인 그날부터 우리 집에서 살았다. 된장찌개인데 맛이 있을라나? 너 이런 것도 할 줄 아냐? 아이고 그 생긴 거하고는 다르네. 생긴 게 어때서요? 아니다. 어디? 왜요? 짜요? 이상하다. 소금 조금밖에 안 넣었는데. 어디? 맛이 어떤데? 아니, 물 더 부으면 되지 뭐. 괜찮아. 아유, 참. 우리 식구 이게 얼마만이냐? 이혼하고 집 나간 엄마까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좋기도 하겠다. 응? 이게 뭐야? 야! 노랑머리! 야이씨. 나가 뭐야? 언니라고 불러. 숟가락으로 남의 머리를 왜 쳐? 노랑머리카락이 나왔다니까. 색깔 선명하니 골라내기도 좋구만. 골라내고 먹어. 내가 진즉에 알아봤어. 된장찌개는 무슨... 노랗게 물들인 머리카락에다 매니큐어 처바른 손톱으로 무슨 된장찌개야? 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왜 자꾸 밥 먹던 숟가락으로 머리 때려? 내 머리카락에 밥풀 묻는단 말이야. 야, 그냥 먹자. 얘 없었으면 또 라면이다. 이게 어디냐? 자, 괜찮아. 너도 먹어. 설거지도 내가 할게. 당연하지. 그런 건 원래 주부가 하는 거거든. 노랗게 물들인 머리며 매니큐어를 바른 기다란 손톱 같은 걸 봐선 어디 시골 다방 같은 데서 차 나르던 여자인 듯 싶었다. 처음엔 말수가 적어서 벙어리인 줄 알았는데 안면 트고 나니까 자기 쪽에서 슬금슬금 말을 붙여왔다. 저기 커피 마셔. 넌 중학생한테 커피를 타주고 싶니? 실은 관도. 그래도 가져온 걸 다시 가져가는 게 어딨어. 너 그러다 콧구멍에서 뱀 나온다. 콧구멍에서 뱀이? 그냥 하는 말이야. 다방 출신이라 커피 하나는 잘 타네. 뭐? 왜?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다방 맞잖아. 이거 너 가져. 이게 뭐야? 응? 머리핀이잖아? 이거 너 가지고 나 부를 때 언니라고 부르면 안 될까? 거지 같은 머리핀 하나 주면서 무슨 수작이야? 으씨. 자기야, 나왔어. 나가. 자기? 자기래, 자기. 너 자꾸 그럼 오빠한테 이른다. 오늘은 택배 배달이 일찍 끝났거든? 자기야, 배고프지? 얼른 씻고 밥 먹자. 오늘 밥 먹고 일찍. 몰라.
그래도 오빤 못생긴 여자애가 좋은지 집에 일찍 들어와 여자애랑 콩닥콩닥 논다. 둘이 뭐하고 노는지 내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거야 지들 사생활이니까 굳이 밝히진 않겠다. 공부하는 여동생이 옆방에 있는 줄 알면서도 이상한 소리를 내는 오빠도 한심하지만 매번 눈 감아주는 이유는 그래도 오빠가 우리 집 기둥이기 때문이다. 돈이 나와도 오빠 주머니에서 나오고 밥이 나와도 오빠 주머니에서 나온다. 공부만 열심히 해. 뒷바라진 내가 할 테니까. 오빤 이런 식으로 말하길 좋아했다. 그렇다면 아빤...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지만 식충일 뿐이다. 아빠의 행동에 대해선 말 꺼내기가 민망하다. 문제의 그 일은 그 다음날 벌어졌다. 오빤 그날도 일찍 퇴근해 발 닦고는 여자애와 함께 방에 들어가 희덕대고 있었다. 일견 평화로운 저녁이었다. 아이, 간지러워. 가만히 있어 봐. 하여튼 내가 저것들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다니까.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요. 신고? 이경식이 집에 있나? 제가 이경식인데 무슨 일이죠? 신고가 들어왔다. 청소년 성매매 사범이라고. 청소년 성매매 사범이요? 그게 뭔데요? 원조 교제나 미성년자 약취 유인 뭐 그런 거. 가만. 원조 교제요? 20살짜리하고 17살짜리하고 원조 교제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돈을 줘야 원조 교제죠. 내가 왜 얘랑 돈 주고 삽니까? 미쳤어요? 아, 그럼 뭐 미성년자 약취 유인이겠지. 어디 다방이라도 팔아먹으려고 한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팔아먹어요? 어쨌든 둘 다 따라와봐. 저도 가요? 조사를 해야 하니까 두 사람 다 같이 갑시다. 가만. 근데 누가 신고한 겁니까? 형산 무심한 얼굴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오빤 뭔가 감을 잡은 듯 아빠 방으로 가 문을 두드렸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머리 나쁜 아빤 문을 잠금으로써 자기가 신고자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럼 그거 얼른 잡아가시오. 야, 아주 나쁜 놈입니다. 진짜 자식을 신고해? 뭐해 이경씨? 경찰대 가서 얘기해. 그럼 절대 부르지 마시오. 결국 오빠와 여자는 아닌 밤중에 경찰서까지 끌려가서 곤욕을 치러야만 했다. 오빠와 여자는 거의 밤새도록 경찰한테 시달리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오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빠의 방으로 돌진했다. 문이 잠겨있자 방문을 부수기 시작했다. 자식을 신고해? 문 열어! 문 열어! 동네 사람들, 아비를 치라게 해요. 죄 없는 자식을 신고해? 그러고 나빠야? 아이고, 팔이야. 내 팔 부러지네. 동네 사람들, 아이고. 아무리 소리쳐봐도 아빠 편 들을 사람 없어? 오늘은 이쯤에서 봐주는 줄 알아. 한 번만 더 신고할 때가 진짜. 그런데. 도대체 경찰서에서 몇 시간을 시달린 거야. 피곤해 죽겠네 진짜. 야, 이 달래방 같은 새끼야. 달래방! 이 달래방 같은 새끼야. 내가 탈레반이면 아빠 탈레반 아빠야. 그리고 탈레반이 뭔지는 알아? 이런 씨. 아유, 이거 팔 못 들겠네. 저런 자식은 군대든 교도소든 담장 있는 대로 보내야 한다니까. 아빠가 그러거나 말거나
오빤 신경 쓰지 않았다. 하루 이틀 일도 아니었고 대응을 한다고 아빠가 달라질 것도 아니었다. 오빤 16까지 아빠한테 죽도록 맞고 자랐다. 아빤 실컷 두들겨 패고도 분이 풀리지 않으면 오빠를 홀딱 벗겨 집 밖에 세워놓기를 좋아했다. 그러고는 깡소주에 취해 세워놓은 것도 잊어버리고 고꾸라져 잠들기가 일쑤였다. 옷가지를 챙겨 밖으로 나가보면 팬티만 입은 오빠가 오들오들 떨며 아빠를 욕하고 있었다. 내가 가만두다마는. 그 예언은 16이 되자 현실이 되었다. 오빤 술에 취해 달려드는 아빠를 주먹으로 때려눕히고는 줄넘기 줄로 꽁꽁 묶어놓고 집을 나갔다. 그 후로 4년 동안 오빤 집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다가 20살이 다 되어서, 그러니까 올해 초에 마치 점령군처럼 당당하게 입성했다. 에이씨, 너희 자식! 감히 어딜 뛰어들어와! 달려들던 아빤 오빠의 발길질 한 방에 나가떨어졌고 그때부터 오빠가 법이었다. 어차피 누군가가 권력을 잡아야 한다면 아빠보다는 오빠가 나았다. 아빤 오빠더러 탈레반이라고 욕했지만 탈레반이든 오사마 빈 라덴이든 아빠보다는 낫다. 아빤 아버지가 갖춰야 할 모든 것을 안 갖춘 그야말로 나쁜 아빠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인간이다. 최소한의 돈을 벌어오기는커녕 아들이 벌어오는 돈을 쓱싹 하기도 한다. 그리고 아빠의 직업은 전문 고발꾼이다.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 동사무소에서 선물 들고 찾아올 정도니까 말 다 했다. 박주사라는 공무원이 아빠 담당인데 손에는 10kg짜리 쌀포대나 세제 선물 세트 따위를 들고는 비굴한 얼굴로 우리 집 문을 두드린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학교 갔다 오는구나. 박주사 아저씨가 웬일이세요? 또 우리 아빠가 무슨 민원 넣었어요? 이번엔 3건이나. 구청장님 자동차가 너무 좋다는 것 하나, 공무원들 불친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웬만하면은 오타까지는 지적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 구청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 오타가 웬 말입니까? 저기 과일 좀 드세요. 예. 구청장님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그렇게 큰 차가 웬 말이냐 이겁니다. 예, 그 선생님이 사진까지 찍어서 시에도 다 보고되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참. 옛날 청와대에도 진정을 넣으려다가 내가 박주사 생각나서 참았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가 먹어요 박주사. 예. 만나네. 내가 말이요. 웬만하면은 그냥 살아야지 하다가도 눈에 뵈는 걸 어쩌냐고. 우리가 훤히 눈앞에 있는데 부당한 일이 저질러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 땅의 국민들은 이 청명관이 마냥 그냥 모르고 지나다니는데 나라도 나서서 바로 잡아야지 하는 마음에 그 오만 서류들 다 작성해가지고 내 돈 들여가면 그냥 복사해가지고 관계 요로에 진정을 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요. 그럼요. 이게 정치가 잘 되려면은 윗물도 맑아야지만 우리 민초들을 직접 상대하는 대민접촉 부서의 공무원들도 바뀌어야 한단 말씀이야. 그 내 말이 그런가? 아닙니다. 지나마신 말씀입니다. 아빤 주차 구획선, 공사장의 분진,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 구청 홍보지의 오탈자, 심지어 구청장의 자동차 모델과 연식까지 문제 삼는 그야말로 지방자치제가 낳은 새로운 인간형이었다.
도대체 아빠는 왜 오빠와 날 낳았을까? 아니, 이 질문은 엄마에게 던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난 김에 난 엄마가 경영하는 한밭집으로 찾아가 질문을 던졌다. 엄마는 어쩌자고 나랑 오빠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팽개쳐 두는 거예요? 아이씨. 오빠는 박숟가락으로 때리더니 엄마 또 국자야? 시끄러워 이년아. 계속부터 재수없이. 낳아준 것만도 고마운 줄 알고 살아. 니년 낳느라고 미치다 빠질 뻔했는데 이년이 이제 와서 뭐? 왜 낳았냐고? 니 그 잘난 애비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 인간 말종한테. 괜히 왔어. 밥이나 먹고 가. 자. 근데 깍두기 왜 없어? 여기 있다 깍두기. 근데 네 오빠는 왜 코빼기도 안 비친대? 엄마, 오빠 살림 차렸어. 웬 기집애 손목 잡고 들어와서 눌러 앉혔어. 입이 귀까지 다 찢어졌다고. 아니, 네 아빠는 뭐하고? 뭐라 그러다가 오빠한테 두들겨 맞고는 끽소리 못하지. 밥도 가끔 얻어먹어. 좀 있으면 맏며느리 행세하겠더라니까. 이것들이 정말. 엄만 정말 화가 난 것 같았다. 국제를 국통에 던지고 앞치마를 벗어던졌다. 마침 들어온 인부들이 국밥을 시켰지만 엄만 들은 척도 않고 한밭집 밖으로 나와버렸다. 엄마, 왜 이래? 여긴 왜 온 거야? 아유, 며느리 되려니 들어왔다는데 낯짝은 봐야 할 거 아니야. 며느리는 무슨 개날날이야. 개날날이든 소날날이든. 이혼하고 집 나간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해. 아유, 내가 뭐 나오고 싶어서 나왔냐? 그럼 이참에 아빠 쫓아내고 엄마가 들어와서 살아. 그럼 네 아빠는 서울역에 보내고? 거기 가서도 철도청 비리 고발하면서 호의호식할걸. 내 아빠 인생이 불쌍하잖아. 아이고, 불쌍할 것도 많다. 우린 안 불쌍하고? 아이고, 이게 정말 오늘따라 왜 지랄이야. 아이, 시끄러워. 나 들어갈 거야. 누구? 인사해. 우리 엄마야. 남을 다듬는 그 칼 좀 내려놓고. 안녕하세요. 너 몇 살이냐? 17살이래, 엄마. 넌 가만히 있어. 너 말이야. 예? 너 나 좀 따라 나오너라. 아니, 그게 남을 다듬던 것도 추워. 예. 가요. 그럽니다. 넌 이제 죽었다. 엄만 아직 파냄새도 가시지 않은 여자의 손목을 잡아 끌고 대문 밖으로 나갔다. 막상 끌려나가는 여자의 모습을 보니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저녁때가 되자 오빠가 들어왔다. 오빤 들어오자마자 여자애를 찾았지만 귀척이 없자 내게 의문에 가득 찬 시선을 보내왔다. 난 엄마가 데려갔다고 대답했고 오빤 바로 집을 나섰다. 한밭집 문을 밀고 들어가니 엄마가 국통에다가 통양파를 던져놓고 있었다. 엄마! 아유, 남매가 웬일이야? 소연이 어디 갔어요? 소연이가 누구야? 엄마가 아까 데리고 갔다면서요. 이놈이 아주 엄마 잡아먹겠네. 내가 이 국통에 넣고 삶아먹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 째려보네. 국자가 아니고 진짜. 국물 튀어요. 소연이 어땠어요? 그래, 내가 이 국통에 넣고 삶았다. 왜? 엄마! 진짜 소연이 어땠어요? 이놈아, 지발 달린 년이 알아서 다니겠지. 왜 나한테 눈 부릅뜨고 난리야?
그것도 눈이라고 달고 어디 가서 밉상 기집애 하나 끼고 들어온 주제에 어디 와서 행패야. 엄마! 옷이 잘 맞아요, 어머니. 여자엔 그새 입성이 달라져 있었다. 엄마한테 손목 붙들려 끌려나갈 때 후줄근한 카디건 대신 꽤 그럴듯한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부숭부숭한 털 상태로 봐선 새 것이 분명했다. 구질구질한 동대문째 청바지 대신 꽤 괜찮아 보이는 체크무늬 스커트도 받쳐 입고 있었다. 그러고 나니 제법 부모 잘 만난 고등학생처럼 보였다. 너 그건 뭐야? 이년아, 엄마는 왜 맨날 국자로 내 머리를 때려? 맞아도 싸. 나이도 너보다 3살 위고 오빠 안 사람이니까 이제부터 언니라고 불러. 언니는 무슨... 예, 너도 저 입어봤으면 저 옷 갈아입고 주방으로 들어와라. 네, 어머니. 엄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옷은 새 식구인데 한 벌 사입힌 거고 너는 애 옷 한 벌 안 사주고 데려왔냐? 아, 그래. 그거 고맙고. 주방으로 들어오라니? 집에 있으면 뭐해? 여기 나와서 일이나 거들라고 그랬다. 월급은 내 일하는 거 봐서 줄게. 엄마 한밭식탁에서 일을 하라고? 왜? 너 밥 안 해줄까 봐 그러냐? 밥은 여기 와서 먹으면 되잖아. 그러면 잠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야, 이 녀석아. 아이고, 설마 시커먼 사내들 들락거리는 한밭집에서 재울까 봐. 때 되면 들여보내줄 테니까 걱정 말고 돈 벌 걱정이나 해요. 아이고. 알았어요, 엄마. 야, 그리고 잠깐. 네? 엄마도 들어간다. 오늘. 이번엔 나도 깜짝 놀랐다. 좋은 시절 종쳤다. 엄만 내 방으로 들어오겠다고 했다. 그럼 내 사생활은? 울상을 조금 더 지었다간 또다시 국자가 날아올 것이었으므로 난 몸을 획 돌려 한밭집을 나와버렸다. 엄만 자기 말대로 정말 밤이 되자 보따리 하나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다. 되도록 말 섞지 맙시다. 한 지붕 알아서 어떻게 그렇게 사나. 살기 싫은 사람이 나가든가. 아니 누가 싫다 그랬나? 오빠가 눈을 부라리고 옆에 서 있었기에 그쯤에서 둘 사이의 기싸움은 끝났다. 아빤 은근히 엄마가 다시 돌아온 것을 반기는 듯한 기색이었다. 엄마가 나간 뒤로 여자 구경을 거의 못했을 테니까. 엄마야 한밭집에 있으니 그래도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몇 번쯤은 안겨도 봤겠지만 아빠 같은 무일푼의 고발꾼을 누가 거들떠본단 말인가. 아빤 밤 11시쯤에 날 불렀다. 너 어디 놀러 안 가니? 무슨 아빠가 이래? 이 밤중에 어딜 놀러 가라 그래요? 그럼 엄마들은 내 방으로 좀 건너오라고 할래? 말해봤자. 아이고, 그러지 말고 말이나 좀 해봐. 참 귀찮아 죽겠네. 엄마, 아빠가 자꾸 보채. 좀 가봐. 넌 앉아? 자야지. 잘 거야. 엄마가 방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잠시 후에 두런두런 사람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둔중하면서 격렬한 울림이 방바닥을 통해 전해왔다. 앞으로 스테레오로 시끄럽겠군. 엄마가 들어온 지 일주일 되던 일요일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니 엄마와 여자애가 김밥을 말고 있었다. 태어나서 이런 장면은 처음 본다. 이건 일일 드라마에나 나오는 장면 아닌가? 현실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나? 자, 참치김밥은 참치하고 마요네즈를 잘 버무려야 돼. 자, 요렇게 좀. 제가 할게요, 어머니. 아니,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야? 난 태어나도 14년 동안 살면서 이런 장면을 또 처음 보네. 아유, 너도 뻘쭘히 서 있지만 말고 와서 닭광이라도 썰어라. 다 썰어놨구만 뭘. 아니, 근데 엄만 어디서 잔 거야? 자다 보니까 없던데? 아유, 얘년아, 이빨이나 닦고 떠들어. 아유. 왜? 입 냄새나? 누구야? 다 쌌다. 좀만 기다려라. 그래. 우리 집에선 아름다운 오늘을 기대할 수가 없지. 이게 우리 집이야. 근데 오늘은 좀 이상하네. 야, 나도 빨리 준비해. 아빠 어디 가세요? 양복을 다 차려입고. 택배 배달차지만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야, 너도 빨리 준비해. 다들 뭐야? 어디 가? 우리 가족 오늘 야외 가기로 했다. 야유회? 아니, 가족들끼리 놀러 간다는 그 야유회? 그래. 아유, 빨리 씻고 옷 입어. 음료수만 챙기면 돼. 나 안 가. 창피해. 그래도 야유회는 강행되었다. 엄만 이번에 야유회를 못 가기라도 하면 세상 뒤집어지는 것처럼 난리를 쳤다. 고기도 구워 먹고 노래방에도 가고 사진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름지기 가족이란 그런 거라는 거다. 우린 각자 되는 대로 준비를 끝내고 현관 앞에 모였다. 아빤 정부종합청사 민원실 들락거릴 때 입는 낡은 감색 양복을, 오빤 삐끼 노릇할 때 입던 양복인지 교복인지 분간이 안 되는 옷을, 여자애는 어제 엄마가 사준 스웨터와 스커트를, 난 청바지에 점퍼를 입었다. 문제는 엄마였다. 아유, 내가 좀 늦었지? 한복을 입는 게 좀 번거로워서. 엄마! 왜? 아니, 어디 초상 났냐? 한복이 어때서? 엄마! 중국 소수민족 축제 나가? 아유, 세상에 저렇게 촌스러운 진달래색 한복은 어디서 났대? 이년아, 가족 사진 찍는다 그랬잖아. 시끄러! 어여가! 세상에 이건 완전히 서커스 가도 홍보단이 따로 없네. 우리는 오빠가 운전하는 택배회사 봉고차에 올라탔다. 불행히도 그 봉고차의 짐칸엔 창문이 없었다. 그래서 번갈아 가며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봉고차는 말없이 경춘국도를 달렸다. 경치는 좋았다. 하늘은 쾌청했고 들녘은 누렇게 물들어 이미 가을이 지나갔음을 일러주고 있었다. 목적지에 도착한 우리 가족은 초라하고 허름한 쏘가리 붕어 매운탕집 안으로 기어들어갔다. 오늘은 야유회 나온 가족들이 별로 없네요. 우리 가족처럼 여유가 없나 봐.
여유는 무슨. 야, 어여들 먹어. 경숙이는 저기 운전하느라 힘들었는데 많이 먹어라. 응? 수제비 좀 더 드릴까요? 아유, 아줌마. 아유. 야, 아유. 뭐이 술 따라주는 자식 하나. 아유, 벌써 2병째야. 그만 좀 마셔. 아유. 이거 참 먹을 때는 개도 그 뭐라고 안 그런다는데 그거 참. 여기 매운탕 진짜 맛있어요. 다들 환장을 했군. 근데 가족은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화? 그래, 대화 좋지. 엄마, 그럼 재결합 하는 거야? 응? 재결합? 재결합은 안 한다. 왜냐? 응? 내가 한밭집에서 번 금쪽 같은 돈을 거저 너희 아버지한테 갖다 바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응? 그렇지만 우리 아들 건배. 건배. 살기는 같이 산다. 왜냐? 아이고, 엄마 맨날 말투가 왜 그래? 무슨 해병대야? 살기는 같이 산다. 왜냐? 왜긴 왜야. 니들 불쌍해서지. 아이고 내 새끼들. 엄만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지만 난 엄마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뭔지 안다. 뻔하지. 남자 품이 그리웠던 거지. 아빤 엄마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자기 앞에 있는 소주잔만 연락에 들이켜다가 결국 매운탕집에서 뻗어버렸다. 오빤 여자애와 둘이 강변으로 산책을 나갔다. 나하고 엄마만 밥상 앞에 앉아 생선 누나를 빼먹으며 시간을 보냈다. 서울로 돌아오던 길에 오빠가 어느 여고 앞에 차를 세웠다. 그러더니 우리 모두 차에서 내려 기념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했다. 자, 여기 스티커 사진 찍는 데서 찍으면 되잖아. 아니 무슨 가족 사진을 스티커 부서서 찍겠다 그래. 아유 뭐 어때? 아유 빨리 들어가자. 어? 나 힘들어. 나 뒤에 설 거야. 그래야 얼굴이 작게 나오거든. 야 다들 얼굴 뒤다 밀어라 빨리. 네? 자, 이제 웃어. 준비됐어요? 됐어? 자, 누른다. 카메라를 보세요. 스마일. 가족 사진 나왔다. 오빠하고 내 얼굴 쪼다같이 나왔어. 엄마는 얼굴도 그 사람이 제일 앞에서 찍으니까 얼굴이 타이어만해요. 됐어. 그만 나가. 아이고 그러네. 아이고 얼굴이 야 이거. 아이고 너만 예쁘게 나왔네. 조명빨이지 뭐. 바보. 조명은 뭐 나한테만 비추나? 그럼 아빠는? 아빤 그때까지도 술이 안 깨 짐칸에서 내리지도 못했다. 아빤 그대로 집까지 실려와 문짝이 부서진 자기 방에 부려졌다. 오빠와 여자엔 자기들 방으로 들어갔고 엄만 다음날 아침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한밭집에 나갔다. 난 내 방에서 생선 누나를 괜히 먹었다고 후회하고 있다. 아참, 슈퍼 아줌마가 자기 집 고양이가 새끼를 5마리나 낳았다면서 한 마리 주겠다고 했는데. 내일은 만사를 제쳐두고 고양이 새끼나 데리러 가야겠다. 야옹아, 하루만 기다려라. 언니가 간다. 야옹아, 하루만 기다려라. 언니가 간다. 오빠가 돌아왔다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라디오 독서실 김영하 작가의 오빠가 돌아왔다 함께 하셨는데요. 문학평론가인 이명원 선생님 모시고 이 작품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명원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뵙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작품 함께 들어봤는데 이 작품은 하층민 가족 중에서 이제 14살 소녀의 시각을 통해서 본 아빠와 오빠, 엄마 어떻게 보면 약간 권력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는 보여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부터 좀 해주세요. 예, 작품 읽다 보면은 가족 관계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보이지만은 또 그런 관계 아래서 서로에 대한 또 용서와 관용 뭐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엽기적이다. 그래요. 이 작품에서는 뭐 말씀하셨듯이 좀 엽기적인 그런 가족 관계가 등장을 하는데 뭐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혈연으로 묶이면 심지어 막 30년을 떨어져 있는 이상가족도 가족이고 그런 혈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소녀의 시각에서는 서로 이득이 되면 더 좋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 소녀가 얘기하는 이 작품에 나타난 새로운 가족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뭐 이상적인 가족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현실의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는 또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그 중심적인 어떤 가족을 재결합시키고 해체시키는 그 원인이 뭐냐면 이제 돈의 문제거든요. 경제의 문제고.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단위 안에서도 이런 경제, 돈이라고 하는 이해관계가 철저하게 이제 관철되는 어떤 양상들이 그 보여지고 있거든요. 아마도 뭐 이런 가족의 해체와 또 뭐 재구성의 문제라고 하는 게 아마 외환위기 이후에 사실 뭐 실질적으로 해체되고 있었던 그런 가족의 어떤 상처 같은 경우가 좀 내포되어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이라는 개념보다 이제 개인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막 혈연 관계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민족인데 우리도 변화하고 좀 그렇게 달라지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막 가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그게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또 따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요.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사회적 안정성에 어떻게 보면 아주 확고한 토대이고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구성원 간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물질적인 안정성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방파제 기능을 했었는데 그 방파제가 사실은 허물어지고 있다. 뭐 이런 그 경보음이 사실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이제 제기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종래 이제 그 가족 윤리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복원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방식의 가족 윤리나 공동체의 모델이 뭘까 뭐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참 색다른 뭐 엽기적인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긴 하지만 하여간에 정말 좀처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가족 간의 권력 구도를 김영하 작가가 그리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가족 여행을 하면서 어떤 화해라고 해야 되나 기존의 그 가족 관계를 좀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가족 여행으로 마무리한 그 의도가 뭘까요? 그러니까 아주 비극적 상황이고 어떻게 소설 전체를 읽어보면 굉장히 희비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사실 첫 장면에서 몽둥이를 들고 부자 간에 이렇게 싸운다는 설정이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또 보이긴 하지만은 또 있을 법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아주 심각한 갈등과 서로 간에 대한 불신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마지막 소풍 장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제 버릴 수 없는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게 역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깨지고 우리가 흔히 정상가족 모델이라고 하는 어떤 평균화된 가족 모델에 설사 미달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존재하는 한 거기에서는 새로운 이제 공동체의 어떤 화해라든가 윤리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런 어떤 기대 섞인 희망이 그런 결말로 이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래요. 자, 김영하라는 작가에 대해서 이쯤에서 도대체 어떤 작가일까 궁금해하는 독자분들 많으실 텐데 김영하 소설은 일단 뭐 읽으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재미있고 술술 잘 읽힌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재밌다고 하면 좀 반감을 갖는 분이 있어요. 좀 소설이 심오하고 뭐 이래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지신 분이 있지만 강점 아니에요? 그 재미있다는 것들이? 소설가에게는 굉장한 강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재미의 문제와 더불어서 또 추구되는 게 이제 의미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재미와 의미 사이에서 어디에다가 균형감을 둬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관점에서 아마 김영하 작가에 대해서 또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제 뭐 문학상 같은 거, 문학계의 그랜드슬램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문학상도 많이 수상을 했던 측면을 보면 또 문학 평론 쪽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네. 그런 재미적인 요소와 상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김영하 작가가 어떻게 보면은 1990년대 후반에 중반 이후에 가장 대표적인 작가이면서요. 그 신세대 문학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데서 새로운 어떤 코드를 보여줬던 작가라고 논의가 많이 되고 또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전까지 어떤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게 철저하게 어떤 개인의 내면에 대한 어떤 탐구라든가 혹은 뭐 역사적인 좀 큰 현실에 대한 탐구 이런 데 집중했다고 한다면은 사회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개인 윤리라고 하는 게 뭐냐, 개인만의 고유한 자기 세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아주 능란하게, 아주 가볍게 김영하 작가가 새로운 소설적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게 독자들에게도 아주 큰 반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임영원 선생님 오늘 설명 잘 들었고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학평론가 임영원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역사가 그 시대의 기록이라면 문학은 그 시대의 초상화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가 달라지면서 가족의 개념도 1인 가족부터 또 재혼 가정, 뭐 조손 가정, 국제 결혼 가정, 이렇게 가족의 모습이 참 많이 달라졌는데 최근 문학에서도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건 가족은 정이라는 그 끈끈함으로 묶여 있고 그 정이라는 게 그 사랑보다 그 끈끈한 힘을 더 발휘할 때가 있죠.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가족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디오 독서실 다음 시간에는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하 작가의 오빠가 돌아왔다. 음악 엄은영,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박기환,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